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진행된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대한 영장 심사가 15분 만에 짧게 끝이 났습니다. 비교적 증거와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긴 한데 15분 만에 종료였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영장 실질 심사, 구속영장 발부를 하기 위한 절차인데, 발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데, 예. 그동안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밤 늦게까지 이 절차를 밟고, 그리고 또 결과도 새벽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 결정 역시 저녁 무렵에 다 나오게 되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5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법원이 크게 고민할 사정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방화범이 본인의 범행 사실을 다 자백을 했습니다. 다 인정을 했고요.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여부까지 진술을 했고, 더군다나 아직까지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파악이 돼야겠습니다만 범행 동기까지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 요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도주의 염려라든지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사항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역시 인정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범행 동기도 밝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피해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그 방화범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서 원 씨가 택시 운전 기사였고 2주 전쯤에 나온 이혼 소송 결과가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좀 들으면서 황당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주장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우선 쌍둥이 형이라고 자처한 남성이 정말 쌍둥이 형이냐 예. 여부도 사실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그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이 피의자가 방화범이 택시 운전사이고 2주 전쯤에 나온 이혼 소송 결과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불만이 많았다. 특히나 위자료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한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위자료로 전처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쌍둥이 형을 자처하는 남자가 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은 처음에 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즉 전화가 왔는데 예. 어디 있냐, 어디냐라고 했더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내가 큰 사고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 듣고 이거를 오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만약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부 다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속영장 발부를 확실하게 만드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범행 동기가 사실이라면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만이 이 범행의 동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해소되거나 또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속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범행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더 구속 필요성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를 했잖아요. 네.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의 준비 작업 그리고 또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에 대한 동기까지도 일단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진실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의자의 이전 행적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예.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휴대전화 포렌식이죠. 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색 작업도 하고 또한 연락도 주고받고 또한 영상 시청 등도 함께 이 휴대전화 기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의자가 이 범행 전에
혹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또한 범행을 함께 준비한 사람이 있느냐, 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검색 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언제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가, 언제 어떤 단어를 확인해 봤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준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이미 경찰이 착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와 함께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만,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예. 또한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일반인의 상식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느냐? 혹시라도 뭔가 심리적으로 이상한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이 범행 자체가 이상동기 범행 아니냐까지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순한 진술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형이라고 밝힌 그 남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필요하고, 예. 여기에 더해서 이 심리 분석까지도 경찰이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화범인 원 씨는 범행 직후에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뭐 피의 사실을 모면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긴급 체포 과정이 구속 여부 앞으로의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도 이 피의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범행을 기도했고요.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많은 시민들이 다쳤고 또한 공포에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 시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뭔가 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해악도 큰 범행을 저질렀는데, 예. 그 후에 이제 피해자 행세를 해서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예. 이게 처음부터 완전 범죄를 꿈꾸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어떤 건강상의 위해가 본인이 저지른 일입니다만 생겨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본인이 바로 자수를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고 나왔다가 붙잡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범행의 이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특히 피해자로 행세해서 들컷에 실려 나오던 중에 이제 손 부분에 이제 그 그을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방화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일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방화범이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손 부분에 그을음이 많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복에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어서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이런 것들 역시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 주는 것이고, 또 설령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예. 뭐 구속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로 다행히 사망자와 중상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인명 피해 상황도 구속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구속 사유가 없다, 또는 뭐 선처해줘야 된다, 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속부터 살펴보면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 그리고 또 도주의 염려이고요, 또 주거 부정 등,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인정돼도 구속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얼마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후에 주거 부정 또는 증거인멸 염려, 도주의 염려 등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수백 명이 탑승해 있던 중에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마어마한 참사를 겪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신속한 대처와 그동안의 여러 지하철 내에 있는 소재들을 불연제, 난연제로 교체하는 이런 노력에 의해서 정말 대형 참사는 가까스로 피했습니다만, 네. 과거에 어마어마한 어떤 참사를 겪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했거든요. 물론 시설과 또한 기관 시설의 어떤 그 보안,
그리고 또 기관사의 적절한 대응, 또 평소에 여러 가지 훈련과 매뉴얼에 의해서 대형 참사는 정말 잘 피했습니다만 예. 이건 대중에게 굉장히 큰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이거는 비록 사망자가 없다더라도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이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도 역시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수범 처벌처럼 좀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혐의자에게 적용되는 이제 법조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형법에 보면 방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현주 건조물 방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네. 그런 건조물에 집 등의 건물에 방화를 하면은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조항에 상당히 다양한 방화의 유형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현주 건조물도 있고 또 현존. 사람이 주거로 쓰진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이 안에 있었으면 이건 현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건조물,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리고 또 광산 등의 갱도 등의 지하 채굴 시설까지도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지금 이 사안처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형량이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또 여러 명이 있고 이런 거 역시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이 죄는 이제 현존 전차 방화 치상죄입니다. 사람이 안에 있는 전동차에 불을 일부러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거죠. 네.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이번 방화로 추산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잖아요. 서울교통공사가 방화보험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남성이 전액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예. 또 더군다나 시설 피해까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당연히 손해배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행위자가 방화범 피의자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보험 관계는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금이 이 피해자 등에게 지급이 된다면 그리고 또 지하철 시설 훼손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일단 먼저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요. 예. 다음에 그 다음 보험사가 이런 위해 행위를 한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민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런데 쌍둥이형을 자처한 남성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액수는 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 재산 중에 상당액을 전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 외에 이제 책임 재산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발생한 이 손해를 다 배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이 피해액을 추산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제 특히 화재의 경우에는 냄새도 있고요. 또 그을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 눈으로 지금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를 회복하고 또한 조치를 취해서 원상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전동차 한량은 또 이제 소회 피해를 입었어요. 불에 탔어요. 네. 이런 것도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다 회복이 되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도 특히나 이 가해자가 배상해야 되는 그런 금액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남성의 구속 여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가죠. 이제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그 사전투표 첫날에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이 됐는데 이 여성은 순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희가 조금 전 방화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염려 그리고 도주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둘 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뭐 도망을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예. 염려 또는 우려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배우자 남편입니다. 즉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남편은 참고인입니다. 예. 여러 가지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참고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온 그 경위에 대해서도 뭔가 실제와 다른 진술을 준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남편과의 공모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편 역시 수사 대상이 된 건데 만약 부부가 공모한 게 실제로 뭐 확인이 되거나 그런다면 남편한테 어떤 처벌을 가능한 거예요? 네. 이 부부가 함께 이러한 일을 꾸몄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구속된 이 사무원이 전 사무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248조에 있는 사위 투표죄입니다. 이게 누구를 속여서 이제 속인 다음에 투표했다라는 건데요. 사위 투표죄. 이게 어떤 죄냐면 성명을 사칭한 거나 즉 다른 사람 이름을 대거나 네. 아니면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거나 기타 이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투표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해서 이러한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내 걸 가지고 투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부탁을 했거나 또는 지시를 했거나 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대신 투표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받아서 했다면 이거는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투표를 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죄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텐데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이지 이 남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뭐 증거가 나왔다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경찰이 현재 남편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이런 뭐 행동이나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남편에 대한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 남편은 전혀 공부한 바 없고 뭐 지시한 바도 없고 이런 범행을 하려는 것도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이런 일을 했다면은 남편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니 왜 신분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아니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포착해서 말리지 못했느냐라고 뭐 지적을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적어도 법적으로는 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예, 이 여성이 과거에도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면 과거에 근무할 때도 좀 이런 대리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만약입니다만 이 전 선거 사무원이 정말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 정말 이게 범죄인 줄 몰랐다. 정말 이게 안 되는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예. 예전에도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예전에 했던 행위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텐데요. 예.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직 공무원 신분 그리고 또 이 선거사무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 또 하나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가정입니다. 5시간의 간격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했을 거다. 네, 만약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5시간 굳이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하고 오후 5시경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다라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과거 당시 추가 여죄가 밝혀지면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만약에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었고 예. 또한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유죄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만약 그런 증거까지 다
포착이 되었다면은 예. 이게 한 번의 선거에서 여러 개의 범행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뭐 선거가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가 모두 다 별개의 사위투표죄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경합해서 처벌하게 될 텐데 예. 과연 수년 전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아침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다음에 예. 오후 5시에 투표할 때는 적발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 수상함이 지적되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다 짚어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피의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예. 또 다른 이제 선거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선거 사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또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뭐 모든 투표 사무원이 일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또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관위가 투표소와 개표소 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이 투표소와 개표소 출입은 어떻게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공직선거법에 굉장히 다양한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투표는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의문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잘 절차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다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만 투표 개표의 간섭죄와 방해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전 투표 때도 그런 범행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제 방해 행위를 한다면은 특히 몰래 침입을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볼 때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본투표 역시 본투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나 이 개표의 어떤 그 부정을 주장하면서 이 개표 상황을 내가 직접 감시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당당히 들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몰래 잠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투표소와 개표소에는 관리자 외에는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예.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민단체가 이 선관위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발 대상을 보니까 각 지역 위원장인 판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어요. 이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은 좀 법적인 부분은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는지는 정확히도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네. 대체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즉 아예 그냥 안 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경우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직무유기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전선거 관련해서 완벽하지 못했고 또한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했고 선관위 스스로 의혹을 사고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직무를 아예 거부했거나 또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한들 네.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직무유기죄 형사처벌 여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예. 그렇다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예.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부정선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깔끔한 선거 진행을 다짐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허점들이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원인을 가리고 그리고 또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